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카데미에서 명일요고를 담당하는 이윤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따님들을 두신 어머님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만 둘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큰애가 이번에 그 수능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재수학원 등록길로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을 키웠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네, 정말 그리고 여학생들이 또 저를 많이 따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 정말 여기 어머님들을 좀 앉으시고 여기 어머님들을 좀 이렇게 사로잡고 싶은, 그래서 정말 어젯밤부터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런 목차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스타일인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어에서 말씀드리고, 또 아이들의 납근 습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명일요고 시험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내용이랑,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요것을 이제 카바를 할 건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막 넘겼는데 제일 앞에 제가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는 이제 학원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거의 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치동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20년이 넘게 대치동 수업을 해 왔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뭐 그런 이제 입시 전문 단과 학원에서 10년 정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또 국어 전문 학원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정말 전문 학원의 노하우와 입시 학원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남는 이제 그런 방법까지 다 갖춘 정말 전문성은 정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잘 정비를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조금 눈도 마주쳐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을 좀 이제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저는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히 명일요고니까 더욱더 이제 이런 게 되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어는 정말 읽기이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어휘에 대한 납득을 바탕으로 빌드업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제 뭐 외부 지문이 많아서 어려웠다, 어떻게 어려웠다 해도 사실상은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부 지문이 많아서 못 푼다기보다는 외부 지문을 내셔도 그거 이제 거기서 읽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범위의 시험범위면은 이런 외부 지문을 냈을 때 이거는 읽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공부한 아이라면 이제 그런 정도의 저는 수준을 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일요고 기출 문제를 좀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많은 건 맞아요. 외부 지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이나 이제 외부 지문 저와 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정독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는 게 명일요고 대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공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출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번 선생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있으신지, 뭐 똑같은 작품 뭐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를 내더라도 이제 윤동주 시인의 전반적인 경향에 맞춰서 가르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걸 더 중시하시는 분이 있고, 혹은 아니면 요 내용 자체만 시 안에서 어떤 개념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중시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 해에 어떤 맡으시는 선생님의 경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또 학교가 공립학교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명일요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질문형 피드백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클리닉을 이제 항상 수업 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클리닉을 정말 재밌게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클리닉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뭘 정말 왜 틀리는지를 아주 송곳처럼 찔러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여기서 넘어졌구나라는 거를 들을 때 저도 그 이상한 희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많이 틀리는데 좀 경향이 있어요.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있고 그래서 같은 데서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그때 보는 단원 평가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다 메모해 놓고 한 명 한 명 뭐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클리닉에 온 친구들 몇 번을 왜 틀렸는지, 3번을 왜 했는지, 왜 5번을 지나갔는지 이런 거 다 메모해 놓고 다 정리해 놓고 저는 그 부분을 모아서 이제 많이 틀린 부분을 제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어떤 문제은행에서 어떤 시에 대해서 쭉 문제은행이 있다고 거기서 척 뭐 20문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클리닉이 아니라 정말 매주 아이들이 어디서 왜 틀리는지를 정말 20년 동안 취합해온 그러면서도 이제 이번 주 이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이것들을 반드시 반영해서 클리닉 시험을 출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20년 동안 했으면은 뭐 이제는 뭐 그냥 자다가 와서도 수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이 가장 바쁩니다. 오늘이 가장 바빠요. 오늘 애들이 틀리는 부분은 또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뭐 아이들의 명수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어쨌든 정말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가는 그래서 항상 저는 왜 틀렸는지 질문하고 구두로 확인하고 된 것 같으면 집에 보내고 약간 요런 이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밀착 클리닉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클리닉 때는 조교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다 배분해서 너무 애들이 많으면 시간을 다 배분해서 제가 다 만날 수 있게 배치를 하지 이제 그거를 조교를 이용해서 뭐 단답형 같은 것들은 너가 좀 해줘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조교는 행정조교나 아니면은 문서 작성 뭐 워드 타이핑 요런 쪽에 조교만 쓰고 애들 만나는 클리닉은 제가 어떻게든 다 시간을 분배해서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일여고 내신 대비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가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시기가 2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뭐 20대 때 30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큰애가 뭐 이제 수능 봤으니까 네 뭐 저도 나이가 있을 만큼 있는데 아무튼 20대 30대 때는 이제 그런 그냥 이제 일적으로 뭐 멘트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정말 너무 뼛속 깊이 공감하면서 드릴 수가 있는 게 집에서 저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정말 저도 365일 아이들의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피부로 와닿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 지금 둘째가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시 이제 재수하고 4학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저가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그러면 몇 점이 나오고 이거를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봐도 너무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난이도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확실히 자비가 없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근데 이제 분량상으로 보면 명일여고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정말 안 대비해본 학교가 없이 진짜 정말 아기 낳고 뭐 잠깐 쉴 때 그때 빼고는 정말 20년을 거의 쉰 적이 없었거든요. 쉰 적이 다 합쳐도 한 1, 2년 될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명일여고 그 시험 문제가 대치동에 뭐 어렵다는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분량이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에요. 시험 범위가 많고 그리고 외부 지문 연계율이 확실히 많고 일단은 고전시가 부분에서 외부 연계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분하게 읽으면 모르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차분하게 읽으면 이렇게 좋게 보는 것 같은데 나쁘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좀 여유를 갖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 그 외부 지문이 고전 어휘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읽기 싫죠. 일단.
그리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부터 명일여고는 작년에 그 한민복의 꽃임이라는 봄꽃이라는 그런 이제 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봄에는 꽃임부터 맞고 볼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벌써 봄에 꽃침을 꽃 모양 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꽃을 봐야 된다. 그게 침 맞는 것처럼 힐링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배우지 않았던 작품이고 그거를 첫 번째 시험에서 입학해서 1학기 중간고사 처음 보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가 작품 1번 문제의 가 작품으로 첫 번째 작품이 모르는 작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야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 좀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아이들은 더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국어는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정말 많이 분석해가지고 다 쓴 건데 AI 도움 전혀 받은 거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순수하게 분석해서 이제 드린 건데 정말 집에 가서는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비가 없다. 고등학교 때는 너네들 이거 배웠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생도 이제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학교 교과서나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아들도 중학생 지금 현재 걔를 보면서 이제 정말 중학교 학원 선생님들께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애는 철이 없는데 또 중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중학교 내용을 보면 시험 범위 자체가 진짜 중등국어는 요게 다예요. 그리고 고등국어는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원래 반반 했었거든요. 이 라인을. 그랬다가 좁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도 중등국어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뭐 어떻게 보면 고등국어도 교과서와 부교재인데 뭐 이제 EBS 올림포스라든지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학교별 프린트, 명일여고는 이제 학교별 프린트가 이제 엄청난 작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인데 중등국어는 학교 프린트가 나가더라도 그냥 시험 범위에 관련된 학습지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시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비슷한 시조를 두세 편 더 해보자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추가됐다는 느낌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교재 자체가 교과서보다 훨씬 범위가 많죠. 그리고 이제 부교재 내용으로 그 변별력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부교재 수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참고하세요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고전시가 20편 같은 거를 딱 던져놓고 작년에 또 명일여고가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던져놓고 개인적으로 반드시 공부하세요라고 주의사항만 써 있고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은 그냥 이게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시험에 다 반영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도 보면 중등국어는 이제 이렇게 A4 정도 용지로 해가지고 그 3-4장이면 앞뒤로 3-4장이면 이제 다 끝나는데 고등국어는 벌써 지문만 그 박완서의 카메라 워커 그 소설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다른 지문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뭐 그냥 이미 문제만 지문 첫 번째 1번부터 12번까지 지문만 3장이 넘어갈 정도로 일단은 읽을 거리도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수 분량 차이도 1학년부터 너희는 중학생이 아니야 이제 방금 들어온 중학생 이런 개념이 이제 아예 없다. 이제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렸는데 선택지 자체가 중등국어는 좀 생활어 우리가 그래도 들었던 말 또는 구체어 뭐 어떤 소설 좀 약간 현대소설이다 이러면은 좀 그런 어휘로 나올 때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어들이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요구하는 능력도 그래도 정말 뭐 김유정의 봄봄이면 봄봄에서 뭐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 위주로만 좀 출제가 그래도 중점이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막 하루 종일 축구하고 와가지고 한 2시까지 하더니 80점 맞고 우리 애가 국어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럴 때가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시험이 그래도 중등국어였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고등국어는 그렇게 날로 먹을 수가 절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어휘 구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어휘의 성격으로 보자면 한자어, 그리고 정말 국어 개념어라고 하는 전문어, 그리고 조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들,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구 능력도 정말 심층적인 사고력을, 이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까먹기 전에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앞 페이지에 넣었는데, 제가 보면은 그 나쁜 습관이 등급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을 아이들한테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등급을 떨어뜨린 국어는 의외로 뭐 이제 제가 이제 한영고도 같이 담당을 하는데, 한영고 시험, 뭐 명일여고 시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은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아이들이 틀리는 이유는 나쁜 습관일 때가 정말 많아요. 국어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나쁜 습관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안 하는 것들 아마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읽었는데 머릿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그것도 긴장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가장 간단한 예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엄마 나 이거 적절한 거 했어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그런 습관이 되게 열심히 봤는데도 반드시 존재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그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덜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고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평소에 숙제를 할 때 애들을 보면 알아요. 평소에 애들이 숙제를 해오는 걸 보면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숙제는 빨리 끝내는 게 목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인 뭘 채우고,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푸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대충 푸는 게 습관이 되고, 대충 풀다 보면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했어요. 적절한 거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게 별거 아닌 문제처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 점수를 갉아먹는 되게 중요한 습관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실수. 차라리 몰라서 틀렸으면 선생님은 괜찮은데, 네가 이런 습관 때문에 틀렸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다는 거는 수능도 그렇게 볼 거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여자애들 중에는 조금 삐지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이 너한테 관심이 없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 근데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네가 정말 수능을 잘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이러면은 또 이제 웃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이 습관 때문에 떨어지는 등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읽지 않아서,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시적 화자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을 이랬는데, 자기 푸는 중간에는 어느새 시적 화자가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 관련된 행위를 찾고 있다든지, 뭐 그래놓고 선생님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은 화자였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만큼, 전 지금 단순한 예를 드렸지만 문제도 복잡하거든요. 고등국어 시험 문제는 문제도 2줄, 3줄 되고, 또 조건도 주고, 또 발문도 주고, 보기로 되어 있는 발문도 주고, 외적 준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읽을 거리가 너무 많고, 그 단계적으로 읽으면서 문제가 원하는 게 빌드업 됐을 때 그거가 원하는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숙련도가 필요한 건데, 평소에 숙제를 대충대충 해와 버릇하면은 문제를 그냥 넘기고 아는 거에서 빨리 끄집어내서 풀어오는 연습을 하면은, 그러면 이런 시험은 진짜 그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그 어떤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어차피 점수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잘 봐야 되는 시험이면은 그런 습관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이걸 정말 고쳐야겠다 라는 걸 본인이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싫어하지만 전 계속 그거를 말해줘요. 또 너 저번에도 너 이거 3번째야? 이렇게 되게 말해줘요.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읽지 않는 거 진짜 너무 많지. 이건 특히 남학생들한테 많긴 한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도 복잡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히 명일여고가 선지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들은 중학교보다도 단순하게 뭐 선경구정이다 뭐 이렇게 그냥 주어 서술어로 띡띡띡 끝나는 문제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막 문법 문제인데 10개의 예문을 기역부터 뭐 이렇게 하고 기역부터 미음까지 뭐 이렇게 5개다 그러면은 기역과 달리 니은은 어쩌고 저쩌고 그 뒤에 또 개념어로 이제 선택지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1번, 2번, 3번쯤 나왔을 때 이거 적절한 것 같으면 4, 5번을 안 읽는 거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같은 선지 안에서 앞에서 좀 맞는 것 같으면 뒤를 안 읽고, 약간 이런 게 실제 시험에서 애들이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요것도 이제 습관이라면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험에 대한 긴장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명일여고는 외부 지문이 많고, 이제 또 산문 대 산문, 소설이면 소설로 외부 지문, 시나리오면 희곡으로 외부 지문, 이런 식으로 이미 읽을 거리가 많은데, 물론 이제 시험 공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지만 또 산문을 읽어서 비교 대조를 하려고 하면 심리적 부담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고 싶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러면 이제 외부 지문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게 학교의 경향이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두가 같은 조건이니까 시험 범위 안에서는 좀 어쨌든 읽을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시험 범위만큼은 조금 더 한 번 더 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그 부담이 줄어야 끝까지 읽게 되고 끝까지 판단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 것도 너무 많은 습관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또 그것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1번이 답이면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1번부터 답이지? 1번 문제 딱 들어왔는데 1번 문제 1번이 답인 거예요. 근데 2, 3, 4, 5번은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널 믿고 넘어가면 되잖아 이랬는데 1번부터 1번이 답일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뭔가 함정이 있다.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시험을 얼마나 잘 보고 싶은지가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럴 땐 그냥 너를 믿고 넘어가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으로 그런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게 그 등급을 이제 좌지우지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이제 내 맘대로 판단해서 라는 건데, 이제 그 보통 기출 같은 거 해설할 때 자의적 해석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 때 제가 지난주에 그 예비고일 수업을 하면서 그 참깨를 털면서라는 시를 수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는 참깨를 슬슬 이렇게 털고 나는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막 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신났다 이러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노동에 대한 보람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깨를 터는 노동을 했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참깨를 털면서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노동에 대한 보람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왜냐면 나는 할머니가 슬슬 터는 거는 그 순리에 따르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 쏴쏴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는 그냥 세상 일은 되는 게 없는데 마치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그냥 잠깐 삼전 샀는데 내가 넣었는데 갑자기 확 오르는 것처럼 이 로또 당첨된 것처럼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 이미 공부가 다 된 상태인데도 참깨 터는 건 노동이고 뭐 신나하고 있으니까 보람이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머니와의 대조를 통해서 이런 맥락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잠깐 들었을 때 되게 틀릴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생각을 좀 큰 맥락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또 잘못 가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국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에 너무 강조 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습관을 갖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은 이제 네, 따뜻한 이야기만 하시고, 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중간고사인데, 그 명일여고 시험인데, 제가 세 단어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 파먹기는 정말 너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외부 지문 폭탄은 뭐 1년 내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친 분량의 프린트. 그래서 특히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고전시가 프린트가 엄청났었는데 그거를 많이 또 시험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분량도 엄청 많아서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제 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작년에는 1학기 기말 시험이었는데 1학기 중간에는 91점이면 근데 1등급 컷이 91점이면 저것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가 이제 낮은 편이긴 한 거죠. 1등급 컷이 91점이면. 그랬는데, 지금 1학기 기말 가서는 이것조차도 이제, 90점대가 나왔네?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각성을 하셔가지고 확 이제 낮추게 된 건데, 2학기에도 이제 꾸준히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시험별로 정리는 좀 해드렸는데, 아까 뭐 1학기 중간고사는 그런 식으로 아까 이제 그 1번부터 한민복의 봄꽃이라는 시가 나와서 이제 긴장감을 팍 주셨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외부 지문도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시험부터. 안 나온 건 아닌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그리고 낯선 시가 나왔어요. 그 보통 이제 만약에 윤동주의 길이다 그러면은 윤동주의 별에는 밤 뭐 이런 게 같이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하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안 내세요. 거기서 한 20% 나오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뭐 국어선생님이라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20-30% 정도 나오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런 시는 처음이지 어서와 이런 느낌으로 내시는 부분이 이제 한 외부 지문에서는 한 60-70%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저는 그 전체 시험 봤을 때 고전은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고전 어휘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명일여고 작년 선생님 기준 되게 아이들을 그래도 생각해서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형 사고력으로 그냥 암기만 한 친구들을 가려내면서 이거 읽어서 낯설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어서 얘는 좋은 거야. 뭐 열심히 읽어서 얘는 따뜻한 온기를 주는 그런 소재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애를 가려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낯선 시가 나왔다고 해서 시험 범위가 아니었다고 해서 공부할 때 없었다고 해서 긴장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읽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만 잘 갖추고 있으면 그래도 명일여고의 외부 지문이 크게 너무 겁먹을 건 아니었다. 현대문학에서는 전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고전문학은 어떡하냐. 2학기부터는 고전문학 폭탄인데 2학기부터 고전문학 폭탄이었던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고전문학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고전 어휘들은 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두면 그 어휘들이 또 나와요. 낯선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기말고사가 이제 80점대였던 그 시험인데 아무래도 외부 지문 그 사설시조 이런 되게 어휘들이 어려운 사설시조, 그냥 시조, 평시조 이런 거에서 외부 연계 지문이 정말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정말 그 명일여고가 2번의 논란이 있었어요. 작년에 문학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문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내신 시험은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작년에 광문도 되게 그 원장님 하시는 광문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엄연히 틀린 거라서 수정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명일여고에서는 그 밥을 진지를 드시다 뭐 이런 드시다라는 어휘가 높임법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교사형 지도서라든지 자습서라든지 이런 데는 엄연히 드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이거를 들다에 시가 붙은 형태로 분석해라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들다에 시가 분석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교과서와 다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교과서와 다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교재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맞게는 안 해주셨는데, 왜냐면 문법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그 내신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의제기는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출판사에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미래인 출판사에서 나온 뭐 자습서라든지 교사용에는 뭐 특수 어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얘네 잘 분석한 애들은 맞게 해주지만 특수 어휘라고 공부한 애들도 맞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 결국에는 뭐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맞았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교재와 좀 다르게 갈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데 이게 개념적으로 틀리게 낸 그런 논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았던 거죠. 교재와 달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문법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학에서도 이제 그게 1학기 기말고사였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2학기 중간고사 때 고전시가가 폭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압박이 있는데, 폭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막매가 같은 거에서 그 고전시가에서 조금 당연히 맞는 어떤 이미지를 명일여고에서만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가장 올바른 걸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가장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넘어갔던 그런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에 대치동에서도 왕왕 있어요. 그런 내신 논란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2학기 중간고사에서 있었던 고전시가 폭탄 속에 있었던 논란이었습니다. 자,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이제 여기는 피날레죠. 중세 문법에서 또 고전 문학, 그 다음에 온갖 산문, 이런 시험 범위가 많이 있어서 역시 시간이 부족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외 출제 유형을 제가 열심히 이제 또 정리를 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독해력이 중요하다. 가장.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제가 실제 나가는 교재 갑자기 시간 그래서 이제 어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실제 나가는 교재 파트를 이제 좀 잘라서 드렸어요. 그래서 저런 갈래 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본문 분석 그대로 필기 옮겨오는 숙제까지 시킬 정도로 분석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작품 어휘에 대해서 빈칸 테스트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연계 지문 이렇게, 네, 작년에는 뭐 이별의 정한 나왔던 부분 이렇게 캡처를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자체 교재신 거죠? 네네, 자체 교재로 나가죠. 그리고 이제 단계별 기출평가도 제가 또 이제 대치동에서 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그 강남 기출문제까지 해가지고, 네, 그냥 출판사 문제부터 강남 기출문제까지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외부 지문까지도 이렇게 반복 주관식 평가,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보자료 이제 모든 그동안 했던 총망라된 거,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까지 직보자료로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기출문제로 최종 기출 모의고사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일여고에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그 어떤 제막매가라는 작품이 저렇게 학원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외부 지문 대비했던, 네, 같이 동일하게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의 관리 중에서 가장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질문 받는 클리닉은 무조건 제가 한다. 특히 내신은. 네? 언제? 저희 지금 그 명일여고 수업이 토요일 2시하고 일요일 6시. 제가 토일에 아니요. 그 수업 전 1시간이나 수업 후 1시간이나 이게 안 되면은 제가 나오는 평일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든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명일여고랑 그 한영고 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제가 무료 특강도 1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1시에 윤정쌤 어떤 쌤인가, 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때 또 아이들 보내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 모르는 거 다 모아가지고 제 시험도 제가 다시 출제하는, 그래서 1년 전 오늘 보는 제 시험이랑 오늘 보는 제 시험이 절대 같지 않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제요? 네. 숙제는 그때 시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기출문제라든지 빈칸 넣기라든지 그때 범위에 맞는, 아니요. 숙제는 해 오는 거고, 해
오지 못하면 무조건 클리닉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앞에서부터 너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너무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다른 과목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고등학교 과정, 명일여고에서 고등학교 과정이랑 그리고 단원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과정이랑 시간 안내까지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일단 통합과학은 1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총 시수가 이제 4시간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통합과학 1 같은 경우가 여기가 다음이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통합과학 1, 2랑 1년 동안 배우게 되고 시수가 이제 4학점이고요.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학점씩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10학점을 다 채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앞에 일반 선택이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나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1년 동안 이렇게 8개 중에 3개 정도를 선택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이고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다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저 뒤에 융합 선택 저 3개 중에 하나 정도?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지만 권장 과목 중에 만약에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게 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저 일반 선택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듣거나 아니면 저거를 나중에 2학기 때 다시 개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계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물리학을 해야 뒤에 진로 선택 2과목을 연결해서 들을 수 있고요. 물리학을 안 하고 진로 선택을 듣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권장 과목이나 필수 과목 같은 거 보시면 보통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학이랑 화학을 거의 다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요 3개를 대다수 많이 선택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는 개설이 되기는 했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듣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상대평가고요.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융합 선택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문과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기 가서 상대평가를 굳이 이공계 학생들과 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저 뒤에 3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절대평가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 통합과학 1, 2를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인데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4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무료화생지 각각 4명이서 일주일에 1시간씩. 그래서 이게 반마다 좀 다른데, 어떤 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반이 있었냐면 일주일에 하루에 과학을 3시간 다 하는 반이 있어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수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과학을 학교에서 3시간, 그리고 학원에 와서 또 하고, 그냥 과학만 계속 하는 그런 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반마다 좀 다를 거고요.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고요. 학교 기말고사 한 번만 시험 보고, 문제도 거의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저기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좀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물어보지 않는 걸로 보면 보통 학교에서 다 그냥 쉽게 문제도 다 알려주고 그냥 실험만 잘 따라서 하면은 점수 받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원별 내용인데요. 통합과학 1이 이제 1학기 때 나가고요. 통합과학 2가 2학기 때 나갑니다. 그래서 3단원씩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제 추가된 내용이 이제 1단원이랑 그리고 통합과학 1의 1단원이랑 통합과학 2의 3단원이 이제 추가된
단원이었고,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단원이라 저도 이제 작년에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1단원, 통합과학 1의 1단원이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저기가 전 시험범위였는데, 저기가 이제 7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아가지고 대부분 틀린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과학 1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2단원의 물질 규칙성에서 요 원소의 생성 및 주기율표,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화학결합까지. 그리고 시스템 상호작용에서 저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분배를 좀 해서 작년에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요 중력과 역학 시스템을 좀 메인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저 주기율표랑 화학결합, 요게 이제 메인으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공평하게 한 6, 7문제씩 그냥 적당하게 좀 나왔는데, 아이들이 근데 생각보다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은근히 좀 많이 틀려요. 그냥 왜냐면 저도 많이 강조하는 게 물리화학이다 보니까 물리화학을 좀 어느 정도 문제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끔 많이 단련을 시키는 편인데, 이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아무리 외우는 거 확인을 하고 해도 결국에는 꼼꼼하게 못 읽으면 좀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생명과학에서 이제 한 문제씩 틀려오는 친구가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안타깝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2 보시면 여기 이제 3단원이 추가되는데, 또 놀랍게도 이 3단원은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이렇게 단원을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중간고사 때 한 2문제 나오고 기말고사 때는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도 어렵진 않았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선 요거 가지고 뭐 따로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아서. 그리고 통합과학 2에는 이제 중간고사 때는 이제 메인이 저 화학변화의 저희 산화환원 반응이랑 중화 반응이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저 2단원 환경과 에너지에서 에너지 생산에 여기가 이제 전자기 유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자기 유도 문제를 조금 새로운 유형으로 냈고,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이 선생님이 꼭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관련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이제 몇 개 특이한 거 몇 개 특이한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약간 스타일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리학 같은 경우는 그 물리 선생님이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그 수업을 좀 아이들에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걸 좀 좋아하셔서 토론 수업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기타 수능 문제처럼 내주시진 않고 교육부에서 원하는 대로 딱 내주십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좀 문제를 내세요. 그래서 저렇게 그림이랑 어떤 물체 같은 거 띄워놓고 저런 게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문제보단 얘가 아예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역학 부분이 이제 앞으로 물체 예측하고 얘가 왜 이렇게 물체가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보셔서 저렇게 이제 서술형 한 문제에 이제 새끼 문제 한 3문제나 내지 2문제 정도 해서 저런 식으로 좀 많이 내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밑에 조건 보시면요, 저게 명일여고 서술형에 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이제 서술형은 이런 조건을 꼭 넣어야 되고, 문장 형식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또 쓸데없는 거 쓰면 다 깎겠다. 그래서 감점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이것도 서술형인데, 그나마 좀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이 이제 화학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특이한 변수 같은 문제는 내주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문제집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만 제대로 풀고 외워서 하면 그렇게 어렵게는 내지진 않는데, 이제 서술형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꼭 써서 문장 형식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명일 요구가 시험 문제가 많진 않거든요. 객관식이 24문제고 서술형이 2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2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화학, 생명과학이 서술형이다. 그럼 화학 한 문제, 생명과학 한 문제. 그래서 저희는 대비하기 더 좋죠. 왜냐면 그러면 물지는 서술형을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객관식만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이제 이렇게 2문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문장 형식이 좀 많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쓰고 또 고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또 쓰고 고치고 막 하다가 감점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서술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서술형 문제는 뭐 워낙 쉬워서 제가 넣진 않았고요.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어떤 데이터나 그래프나 아니면 그림, 표 이런 것들을 던져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이런 데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보통 창작하셔서 내는 표들 애들은 이제 처음 보는 표지만 이 표를 분석하고 약간 수능 형식으로 분석해서 문제들을 좀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선생님만 유일하게 프린트물을 안 주세요. 프린트물을 안 주고 그냥 칠판에 막 필기하고 그리고 필기한 데서 막 다 내세요. 그리고 이분이 특이하게 고등학교 3학년 내용도 막 내시고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만약에 못 듣고 필기를 못 했는데 친구가 없다 그러면 조금 힘든 게 생명과학 부분. 그리고 지구과학 선생님은 이제 올해 바뀐다고 들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 지구과학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어가지고 엄청 수능 형식으로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대놓고 나 이거 내겠다. 근데 이제 작년에 지구과학 파트에서 어려웠던 게 여기 열수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어디로 흡수되고 방출되고 하는 걸 이제 계산하는 게 수행평가로 내셔서 저는 안 내실 줄 알았는데 시험 문제 또 내셨어요. 수행평가도 내고 이거 시험 문제 또 내시고 강조도 엄청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문제 보시면 수능 형식으로 다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물론 생명과학에서 오지선다 이렇게 일반적인 중학교 때 보셨던 문제들을 내시기는 하는데 생명과학 선생님은 근데 지구과학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대부분 수능 형식으로 이렇게 내세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내시는데 요 보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라도 모르면 이제 다 찍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이랑 디귿은 확실한데 니은은 헷갈린다. 그럼 이제 여기에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어디까지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림만 띄워놨는데 일단은 수업은 당연히 판서와 이론 수업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2시간 30분 수업이니까 보통 수업 시작 전에 한 15분 정도는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문제 푼 것들 가져와서 이제 오답 정리 한 것들 제가 좀 보고요. 그래서 성취도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저는 이제 따로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클리닉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이제 제가 보고 판단해서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부르거나 뭐 더 부를 때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 많진 않은데 그 친구들은 이제 한 주에 한 번 수업 오다 보니까 좀 과제가 나중에 가면은 좀 많아지는데 그 정도까지는 소화해야 24문제 서술형 2문제까지 푸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 문제를 풀고 그 오답 정리할 때 내가 이거를 왜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공부를 이제 고3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것들이 그래야 자기주도 학습까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질문할 때도 아까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저 디귿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거의 안 한 친구들은 저 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거 설명하려면 이 내용이랑 다 하려면 한 15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가 도대체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얘기하려면 꾸준하게 평상시에 이제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랑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 빼고 지들끼리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말을 걸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첨삭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고 너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같이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응용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시험 대비 한 3주 전부터 문제풀이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요. 끝났네요. 하나 잘렸나 보네요. 그래서 맨 뒤에는 저희 수업시간표. 그래서 수요일 날이 학교가 한 3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종례까지 하면은 한 3시 10분 정도에 끝나서 이렇게 슥 걸어오면 여유있게 4시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영어 끝나고 뒤에 이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시간이 2시간 반이지만, 상태가 좋은 아이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 메타인지가 잘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클리닉을 거의 진행하진 않고요. 그냥 보통 저한테 그냥 문자를 슥슥슥 보내놔요. 자기 공부하다가 새벽에 야 이거 안 풀리네 그러면 이제 문자 슥슥슥 보내가지고 저 여기 디귿이요, 여기 니은이요 이렇게 보내놓으면 제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 쭉 보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 끝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수업 시간에 막 졸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싫거나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따로 불러야죠. 뭐 따로 불러서 같이 1대1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좀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예전에도 영상 같은 것도 찍어봤는데 어차피 영상을 보러 와서 안 봅니다. 집에서 안 보고요. 영상을 혼자서 볼 수 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그걸 다시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 보통 또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만 피곤하면 자더라고요. 네. 안 나오고 오늘 다리가 좀 저린데 그럼 안 가고 막 이렇게 변명거리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만약에 피치 못하게 결석하면 그것 또한 따로 저랑 보충 잡아서 부족한 부분들 또 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일여고 영어를 맡게 된 박한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생각보다 또 많은 어머님들이 앉아 계셔갖고 제가 맨날 학생들이랑만 있다가 이렇게 어른들을 많이 만나면 약간 좀 떨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떨릴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저의 영어 수업 제목은 그냥 Build Up English예요. 그래서 이게 집을 지어 나가는 것처럼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이제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될 수 있고 이제 시험에 어떤 유형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리고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도 명일여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명일여고 졸업하고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영어 통번역이랑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어쩌다가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 10여 년 정도 강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 동네 아이들이랑은 제가 늘 같이 소통하고 이래서 아마 학생들이랑 소통하는 거 그리고 수업하는 것에는 아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 애들이랑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튼 뒤에를 일단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긴 시간 앉아 계시니까요. 명일여고 영어는 혹시 다 이제 중학교 때 자녀분들이 어떻게 성적이 좀 괜찮으셨나요? 영어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강동구 중학교 영어가 그렇게 썩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또 서술형이 없는 학교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고등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서술형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게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를 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영어를 한 80점, 90점 이렇게 그렇게 받았던 학생들은 난 영어를 조금 잘한다. 이제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1월, 2월에 막 이렇게 쉬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이게 성적이 중학교 때랑 비슷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시험 준비를 중학교 때보다 덜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덜 나오지? 라는 걸 따져보면 대체로 이 고등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일여고 영어는 뭐 다른 시험들이랑 다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영어 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다 얘기하겠죠. 근데 일단은 어법이랑 어휘랑 독해 이런 파트로 나눠 보면 일단 어법은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 다음에 문장 구조 파악이에요. 일단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법에서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시오. 틀린 부분 찾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아마 어머님들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근데 이게 그 학생들은 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지구력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도 이제 약간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는 훈련도 다시 한번 고등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거치고 이제 기본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제 명일여고의 대표적인 서술형 유형이 그 요약문 완성하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고 어휘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조금 많잖아요. 아시나요? 네, 중학교 때는 딱 그냥 교과서 2단원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 뒤에 잠깐 보시면은 어머? 네, 뒤에 잠깐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교과서 1단원 혹은 2개 단원이랑 그 다음에 학력평가 뭐 이런 식으로 부교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교과서 이외에 다른 걸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휘력이 되게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아시겠지만 한 달 정도 그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 단어 시험을 따로 보지 않거든요. 대체로 그냥 딱 교과서의 내용을 외우고 그냥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단어를 계속 병행해서 해야 돼요. 이게 뭐 학교에서 뭐 정시 대비를 따로 해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에 비해서 작년부터는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걸 되게 이제 강화해서 그 클리닉 때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의어나 반의어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영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문장에서 이 위에 본문에 나온 것은 뭐 긍정문이었는데 이걸 뭐 부정문으로 바꿔서 이제 하다 보면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거 못해요. 왜 그런지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거 혼자는 좀 어려워서 같이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그냥 어려운 유형이 딱히 없어요. 그냥 그 모의고사 유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평이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일여고에 일단 이 처음 위에 두 가지는 그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그 능률 민찬규 이분이 하신 1, 2인데 1학기 때는 1, 2학기 때는 2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래는 거의 대체로 2단원씩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한 시험에서는 한 단원만 들어가고 이 부교재들로 채워졌던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한 단원에서 2단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처럼 뭐 중학교 때처럼 어법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냥 본문을 잘 파악하고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중학교 때는 딱 한 단원의 문법사항 2개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글 속에 녹여내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의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암기와 이런 유연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그것도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교재는
이게 매번 시험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력평가가 들어가는 경우랑 학력평가랑 EBS 교재 같은 이제 학교 학습지로 이제 편집을 해서 대략 한 25개 지문 정도를 이제 시험 범위에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명일여고의 특징이라 하면 다른 학교보다는 영어 시험 범위가 적은 편이에요. 거의 3분의 2 정도로 적어요. 근데 이게 적다고 해서 그럼 쉽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적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서 시험 범위는 적지만 이제 명일여고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 시험 범위를 시험이 딱 언제 볼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면 확정을 해주거든요. 원래 한 달 전쯤 혹은 3주 전쯤에 이미 시험 범위가 확정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명일여고는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거의 지난번 시험에 한 열흘 전에도 시험 범위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야 이렇게 뭐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명일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계속 굉장히 그냥 게릴라성으로 뭐 한두 문제씩을 매일 매 시간 줘요.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 진도는 막 신나게 나가고, 뭐 오늘 한 장, 내일 또 2장, 또 어떤 선생님은 한 번에 묶어서 주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냥 한 장씩 주시고, 약간 이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이미 알고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날 다 습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시험 범위가 추가됐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이것들을 익혀나가면 확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막 시험 범위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양에 질리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명일 학생들은. 그래서 하여튼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최후의 순간까지 시험 범위를 준다. 그래서 맨날 제가 물어봐요. 더 없어? 더 없어? 막 이러면 학생들이 끝이랍니다. 막 이러면 이제 정말 끝인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근데 하나가 더 있대요.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늘 교재를 또 그럼 잠깐 좀 빼볼까? 뺐다가 꼈다가 뭐 약간 이런 시간도 있고, 하여튼 재미있는 학교인데 또 나름의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선택형이랑 서답형으로 문제가 나눠지는데요. 선택형은 22문제에서 25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제일 많이 출제됐을 때가 작년 기준으로 25문항이었고, 제일 적었을 때가 22문항인데, 이거는 이제 대체로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냥 모의고사에 18번부터 있는 독해 유형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법 선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내신 유형이라고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또 좀 다른 학교에는 없는 좀 희한한 유형들도 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그게 누가 봐도 이걸 어떻게 연계해서 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2개가 정말 거기 이제 주요 소재만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조합을 해서 이걸 신유형으로 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왜 이렇게 같이 내? 그러니까 이러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 유형은 하나씩 그런 희한한 문제들을 내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내지? 이걸 이렇게 내면 재밌을까? 하고 아이들이랑 또 생각해보고 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고, 이제 서답형은 매번 6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서답형은 대체로 요약문, 빈칸완성 이렇게 해서 어머나? 잠시만요. 어머, 왜 이래? 얘도 너무 오래 일했나 봐요. 어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답형은 6문항이 늘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내에 잘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문항이 적다고 해서 학생들이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6문항을 푸는데, 이게 서술형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한 페이지마다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대체로 요약문, 빈칸완성 이런 게 이렇게 말만 보면 되게 별거 아니겠지 싶으시겠지만, 저게 제가 풀 때도 한참 머리를 좀 쓰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빈칸 채우기 같은 것들은
이게 위에 본문에 있는 본문에서 쓰인 단어를 빈칸의 쓰임에 맞게 변형하여 쓰시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여기에 어떤 유형으로 써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동명사 유형을 써야 되는지 동사를 써야 하는지 동사도 단수형을 쓸지 복수형을 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부분 점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로 활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영어는 어휘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무슨 일 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러면 영어를 어떻게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휘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신에서도 그리고 정시에서도 모두 어휘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변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학생들이 공부한 지문이랑 내용은 동일한데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비슷한 그러니까 맥락은 유지하되 그걸 다른 말로 풀어서 문제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 이거 내가 아는 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런 식의 혼돈이 오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변형 문장을 파악하려면 이제 유의어, 반의어 같은 이런 어휘력을 반드시 길러야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매주 단어 시험을 2회를 봐요. 이게 주 2회 수업이 있고 주 1회 수업도 있는데 어쨌든 단어 시험을 2회 이상 볼 수 있게 해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사실 수행평가도 있고 다른 과목도 있고 영어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슬픈데 그래도 이게 주 2회는 꼭 지켜줘야 아이들이 단어들을 계속 사용을 해야 이걸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 시험을 통해서 어휘력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시험도 그냥 뜻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예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형태를 어떻게 변형할지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 달, 2달 이렇게 좀 쌓이다 보면 그 부분이 조금 익숙해져서 이런 어떤 유형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 구조 파악이 그 다음 중요한데요. 이게 중학교 때는 단순 암기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여기 한영, 배제 그 다음에 성덕여중까지는 그래도 영어 시험의 난이도가 그래도 좀 지켜지는 편이라 그래도 단순 암기로만 풀 수는 없었는데 이게 또 몇 학교들이 있어요. 그냥 본문만 외워도 90점. 95점. 이래서 난 영어를 안 해도 되나 봐. 이랬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는 90몇 점을 맞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지? 봤는데 이게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웠던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영작 연습도 해야 되는 게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는 저랑 같이 하죠. 저랑 이제 본문 같이 이제 심층 구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이 이해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영작 연습은 제가 도와는 주지만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다 과제로 제가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따라해도 중간은 넘겠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이것만 해도 제가 잘할 텐데 왜 못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과제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칸의 적절한 유형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내면화하는 훈련이 꼭 필요해요. 이게 정말로 내용은 파악이 돼서 여기에 뭘 쓰는지는 알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형태로 쓰는 걸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되지는 않고 몇 달 동안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친구들은 좀 쉬운 편이겠죠. 근데 이제 아닌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길러나갈 수 있게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 영어에서 중요한 건 flexibility인 것 같아요. 유연성. 애들이 정말 몇 년 안 살았는데도
굉장히 그 문제 풀 때 보면, 공부할 때 보면 이 사고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건 이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런 건데. 심지어 문제도 본인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익숙한 학생들은 맨날 옳은 것만 골라요. 문제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간단한 그런 기본적인 유연성도 있지만 이게 문장을 정말 얘가 이 문제가, 그리고 이 문장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제 잘 읽어내려면 이 유연한 사고가 필수인데, 이 중등 때 굳어진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어떤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게 문제 해결력 증진을 위한 특별 과제는, 이게 수업을 이제 진도를 제가 다 나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변형 문제를 제가 끊임없이 줘요.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했다가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조금 그 사고의 틀이 조금씩 이제 깨지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같이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단기간에 제가 막 마법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이제 믿고 학생들이 저랑 이제 인연이 닿는 학생들은 제가 요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관리 프로그램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학생관리 프로그램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수업이 끝나면 문자가 나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선생님들은 조교를 쓰기도 하시고 하겠지만, 저는 제가 약간 성이 안 차가지고 저도 조교를 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성에 안 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1대1로 관리를 하는데, 학생별로 이렇게 보시면 뭐가 잘 못해가지고 평소보다 잘 못해서 뭐 추가 과제도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한 과제도 또 주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개별 피드백으로 세심하게 1대1 케어를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매주 스터디 포인트에 대한 과제로 어휘, 문법, 독해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 내용 내면화를 위한 위클리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 진도만 나간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진도만 나가면 끝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진도 빨리 나가면 그냥 저의 소임이 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학원에서는 진도 나가고, 이 학생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해를 했고 어디를 모르느냐, 요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직접 이렇게 과제를 통해서 그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과제 수행 정도는 이렇게 문자로 부모님이랑 학생들에게 전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업이 주 1회 수업이랑 주 2회 수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 스케줄에 따라서 조율을 하시면 되는데, 주 1회 수업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하고 요일 지정 클리닉으로, 사실 수업은 주 1회지만 학원에는 2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교시에는 그 단어 테스트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리뷰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2교시에도 진도를 풀로 나가고, 3교시에는 이제 진도 마지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수업한 게 있잖아요. 그날 진도 나간 것에 대한 클리닉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클리닉은 왜 하는 거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지금 학습을 했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 요일 지정 클리닉 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제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클리닉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요 클리닉까지 끝나야 한 주 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일 지정 클리닉은 학생들이 그냥 이건 정말 학생들마다 좀 달라요. 이게 주 1회 수업이 월요일이면 다른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게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거라,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 2회 수업은 클리닉이 1교시, 2교시 이렇게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얘는 당일에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뒤에 2시간씩 수업인데 뒤에 클리닉이 60분씩 1시간씩 더 추가되어서 사실 주 2회 수업이 수업 시간이 약간 더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 클리닉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 친구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요일에 또 와야 하는 불상사가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고, 왜 이럴까?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은 그 주 2회 수업은 화목 3시 반에서 5시 반이고, 그리고 뒤에 클리닉이 1시간 있어서 6시 반에 하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 1회 수업은 6시 반에서 10시까지 하고, 이제 다른 요일에 한 번 더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은 2시간에서 많으면 3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렇고, 이게 제가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랑 뭐 전화로 상담하거나 이래 보면 아이들에게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물론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제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도 제가 만나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그래도 자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감동적이었다 했대요. 그래서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한 차원 더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혹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직 약간 영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은 그래도 끝까지 잘 같이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래도 묵묵히 옆에서 채찍질도 하고 당근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잘,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 또 네, 제가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신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그냥 다 이것도 일종의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또 저랑 잘 맞고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학생들은 또 저랑 2년이고 3년이고 더 이렇게 열심히 다 공부를 하고 있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1타 수학에서 이제 명일여고 수학 가르치게 될 강사 김종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오늘은 명일여자고등학교 관련해서 수학 공부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 기본적인 등급과 그 다음 대입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들을 조금 챙겨가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 뒷부분에 그냥 짧게나마 제 PR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우선은 명일여자고등학교라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은 선호하지 않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조금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이제 배정이 되었는데요. 배정이 어쨌든 되었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즐기면서 조금 전략적으로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학생 대입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제일 위에 내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활기록부,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의 활동이다라고 해서 동아리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전 학년에도 중요했지만 5등급제로 조금 전환이 되면서 변별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로도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신은 가점이 아닌 필수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조금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약화된 변별력을 뭐로 구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생활기록부를 조금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 다음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실 때 어떻게 작성을 해달라고 조금 의도적으로 표출을 해야 하는지 정도를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과의 활동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교내상, 그 다음 교내에서 활동한 프로그램들만 생활기록부에 적히도록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바깥에서 했던 봉사활동이나 바깥에서 했던 활동들을 교내로 다시 갖고 와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봉사도 교내 봉사만 생활기록부에 적히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 외부 활동들은 절대로 생활기록부에는 적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내에서 챙겨야 될 활동들은 크게 동아리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생 수 관련해서 제가 등급을 조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작년 기준 1학년이 170명이 입학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10%로 17등까지 1등급입니다. 그 다음 2등급까지는 그래도 맞아야 하는데, 2등급은 전체 34%고요. 총 59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00명 정도가 되는 학교다라고 하게 되면 90등에서 100등까지는 2등급 선에 들어오고요. 1등급은 30등까지 들어오는 편인데, 지금 학생들이 조금 많이 적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 내신 따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 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을 챙기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험 과목에 평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수학 평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과목들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다른 과목들에 비해 1.2점씩 조금 높아져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작으면 그러면 학생들이 삼각형의 형태로 성적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형태로 통계가 나오는 걸 목표로 하는데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면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의 삼각형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제가 그려보았을 때 딱 평균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 수를 예를 들어 5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이 높아질수록 극상위권과 극하위권, 그 다음 상위권과 중하위권들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시험지 같은 경우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최상위권들을 나누기 위해서 조금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위권들을 몰아놓기 위해서 약간은 기본적인 문제보다 조금 윗단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표준 편차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 크다라고 하는 얘기면 아이들의 성적 분포가 얼추 비슷한 학생 수들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단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상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등급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할 산들이 적습니다. 그 다음 점수의 폭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맞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던 친구의 등급이 갑자기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한 문제만 맞춰도 등급이 금방 올라갈 수 있고요. 조금 안 좋은 의미로 하면 한 문제만 실수로 틀려도 뒤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조금 큰 편이고요. 이게 왜 큰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조금 나눠줍니다. 그래서 부교재하고 프린트 위주의 시험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되고 크게 변형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다 풀고요. 그 다음 실수에 의해서 조금씩 평균들이 조금 나눠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갖다가 보시면 제가 1번부터 24번까지 작년 기출 문제들을 분류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저희는 다항식의 연산과 항등식, 그 다음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까지를 중간고사 범위로 보는데 작년에 조금 특이하게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중간고사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저희가 중학생 때 조금 배우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 문제를 어떤 문제를 냈나 봤더니 마지막 24번이라 그래서 단답형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갖고 왔나 봤더니 마플 시너지라는 책에서 글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림 하나 바꾸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출제한다라고 하는 얘기면 보통은 프린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나눠준 문제 내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출제 교재를 제가 대부분 다 비워놓았는데요. 이게 비워놓은 이유가 특정 문제를 따다가 출제를 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로만 조금 출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평균이 70점대가 나오고 표준 편차가 조금 커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15학년도 6월 고1 29번 모의고사가 출제가 됐는데 요게 바로
15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29번입니다. 그래서 29번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 준킬러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식이 다 같고요. F라고 하는 이름을 P로 갖다가 잠깐 바꿔놨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조건에 숫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변형이 될 뿐이지 크게 조건이 아예 다 바뀌거나 틀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학년도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10년 전 문제잖아요. 저희는 이제 보통 수능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5개년치 정도만 준비를 하는데 10년 전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하는 얘기면 이 문제 역시도 프린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린트하고 부규제 위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컷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점대 후반 정도로 중간고사의 컷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80점대 후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문제 정도고요. 어제 제가 설명했던 상일여고의 컷은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리게 되면 이제 1등급,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으로 조금 내려가는 편인데 지금 그래도 명일여고는 2등급까지는 1등급 선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두 문제까지는 1등급 선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생활기록부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우선은 생활기록부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느 내용을 적힐 건지는 조금 결정을 해서 교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반복학습이 조금 드러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본인의 약점이 무엇이었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강점으로 조금 변환을 했다라고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연히 성실함의 척도는 누가 봐도 이제 수업 태도겠죠. 그래서 수업 태도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좋았는지 정도가 적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생활기록부의 예시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수업 시간마다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적극성 태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교내 활동인 수학 스토리텔링 대회라고 하는 녀석을 참가하여 수상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수학 과목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수학 과목에 들어가 있나 봤더니 현재에도 기본적인 이제 교내 대회나 이런 것들을 적는 진로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서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 방과후 활동이나 교내 대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진로 활동이나 특기 활동에 조금 적게 해줬는데 이제는 융합된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적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교내 대회에 참가해서 어느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과목과 연계된 동아리 활동 내에서 어떠한 특별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과목 선생님한테 조금은 적어달라는 표현을 조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수학 스토리텔링 대회에 참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수학 과목에 조금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방과후 학교 수학 심화반이라고 하는 녀석도 참여하여 추가로 공부를 더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오답노트라고 하는 녀석을 작성해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어에서도 오답노트라고 하는 녀석이 2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부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평가하기에는 이제 성실한 학생이다라는 척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생활기록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잘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어머님들? 아닌가요? 네. 제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래서 제 생활기록부를 제가 실제로 갖고 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도 조금 준비를 하고 정시로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제가 일부 발췌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조금 유지를 하면서 제가 생활기록부 마감 시즌 전에 미리 작성을 해서 조금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수시 중점의 학교다 보니까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씩은 받아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 정도로만 이제 본인의 대회 내용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그 외에 과목과 관련된 활동들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해 보시고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기 마감, 그 다음 2학기 마감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방학 전,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을 하는 게 선생님들이 입력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내에 있던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대회 같은 경우는 꼭 참여한 다음에 본인의 진로와 엮어서 조금은 작성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과생이거나 하게 되면 본인이 생명과학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논문 관련 대회를 꼭 나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본인이 문과생으로서 어떠한 이제 국제 토론 대회나 아니면 이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꼭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제라고 해서 조금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명일여고 유네스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교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문과 학생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 진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단순히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동아리 정도만을 제가 조금 나열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박스친 같은 경우가 이제 이과랑 문과들 정도 해서 주요 동아리들을 조금 쳐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교육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국제 교육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교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융합반, 과학영재반, 그 다음 작년에 새로 생긴 의생명융합탐구반이라고 해서 생명과 이제 화학 쪽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는 당연히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라고 해서 이제 너무 노는 쪽이 아니라 최대한 진로와 연관된 것으로 하는 것이 생활기록부를 챙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명일여고에서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적과 생활기록부, 그 다음 동아리 정도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페이지 보시면 QR코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어머님. QR코드 하나 넣어놔드렸는데 네,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수업하는 영상 하나 잠깐 링크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따님분들 보시고 혹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저희 학원으로 오셔서 수업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 이제 명일여고와 반대로 이제 제 PR을 조금 하게 되면 우선 저는 목동 PGA 전문가 집단이라고 학원에서 수업을 조금 했고요. 강서구에서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다가 현재는 강동 1타 수학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전국 기출 작업팀이다라고 해서 약 500명의 강사분들이 모여있는 기출 작업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NGD라고 얘기를 하고요. 풀네임으로 부르면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 학기마다 나오는 시험지를 수거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험지를 타이핑을 치고 그 시험지를 해설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보고 있는 지를 제가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일마다 약 500개의 시험지가 저한테 들어오고 한 달이면 약 1,500개에서 2,000개의 시험지가 저한테 전국 시험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CSM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로 조금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능특강 변형 검수위원으로 조금 활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체교재라 그래서 개념서와 유형서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개념서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에 조금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유형서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기간에 맞춰서 제가 매번 시즌에 맞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4월쯤 보게 될 텐데 4월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재 내용에는 3월 고2 모의고사 중에서 고1 내용에 포함되는 문제들은 항상 넣고 있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해 출간되는 수능 특강 문제들은 당연히 변형까지 합쳐서 제가 자체 교재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그냥 문제들을 긁어 모아다가 내는 건 아니고요. 배점별로 분류를 조금 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한 페이지에 5, 6문제씩 넣어서 2분, 3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학교 내신 기준 10번에서 15번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유형별로 제가 모든 전국 기출들을 모아다가 이제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형이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많이 반복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원별 테스트라고 해서 보통은 일주일에 2개 정도씩을 풀리는데 학생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테스트는 이제 단원마다 제가 2개의 난이도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것들을 같은 반 내에서 평균과 그 해당 학생의 점수를 조금 분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에 이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보내드리는 상담 일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내드리는데 제일 위에 문단과 이제 마지막 문단은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가운데 문단 같은 경우는 해당 학생에 대한 특정, 제가 바라본 관찰 정도를 이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면 당연히 답장이 오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머님 최근에 답장 왔던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친구에 대해서 잘 지켜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만큼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되게 감사한 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제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를 조금 없애고 수업 시간이 조금 즐거울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가르치는 딸들 어머님이 몇 분 계시다고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GPT 아닙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서 네, GPT 아니고요. 제가 일일이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당연히 이제 수학 강사로서 수학은 잘 하고요. 그 다음 저는 제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강사로서 당연한 일이기에 저의 가장 큰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발표가 나왔고 제가 가르치는 딸들 중에서는 여고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여고로 배정을 받았고 그날 바로 연락 왔던 카톡을 제가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여고가 배정이 됐으니 계속 가르쳐 달라라고 지금 조금 요구를 하는 카톡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쌤 수업 계속 듣고 싶어요. 그 다음 여고 맡아서 수업 해주세요. 그 다음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식의 카톡을 제가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때마다 이제 3월 되면 제가 다른 반으로 보내버릴 거라고 협박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여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보내는 편인데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잘 가르치겠지만 그래도 우리 딸들이 입에서 수학학원 가기 싫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적게 설명을 드렸는데 2월 23일 저희 1타 수학에서 설명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장님 강동 1타 윤상문 원장님께서 설명회를 직접 진행을 하시니까 꼭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한번 공부법에 대해서도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명일여고 관련해서 설명회를 조금 진행을 했고요. Q&A를 받으면 참 좋은데 제가 수업 중간에 지금 조금 뛰쳐나온 거여서 제가 제일 앞 페이지에 제 개인 번호를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타 수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 김종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